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GI 9번째 시간이고요. 흡수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흡수장의 남은 내용들, 강론들을 다룰 텐데요. 이 중에 Small Intestinal Bacterial Overgrowth, SIBO를 제외한 나머지 셀리악, 휘플, 열대성 스프루 이런 거는 국시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국시를 보는 분들을 위해서 SIBO를 먼저 다루고요. 나머지 Celiac Sprue, Whipple Disease, Tropical Sprue는 USMLE 보실 분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SIBO 먼저 봅시다. SIBO의 리스크 팩터는 스몰 바울의 모틸리티가 떨어지는 질환들 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 사실 굉장히 많은 박테리아들이 함께 살고 있죠. 그 숫자들로만 따지면은 우리 몸의 세포 숫자들보다도 훨씬 많고, 전체 질량으로 따져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장에 머무르고 있는 gut flora죠. 얘네들이 끊임없이 번식하면서 숫자를 늘리는데, 장 운동이 정상적이라면 그중 일정 비율이 계속 대변으로 쓸려 나갈 거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장 운동이 떨어진다면 겉플로라가 소장 내에서 계속 증식을 할 테니까 소장 내에 과하게 쌓이겠죠. 그래서 리스크 팩터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uncontrolled DM, DM 뉴로패시의 증상 중 하나로 gastroparesis, 위마비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음식이 잘 안 내려간다, 더부룩하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의 원인으로 소장도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small intestinal bacterial overgrowth로 이어지는 거죠. 나머지들도 다 비슷해요. 만성적인 오피에이트의 사용, 오피에이트는 어때요? 장 운동이 떨어지죠. 그래서 변비나 SIBO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고요. 또 스클레로더마. 저번에는 GERD 증상, 아칼라지아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말씀드렸죠. 왜냐면 이제 그 식도랑 그 위가 이제 잘 움직이지 않고 이제 거기서 다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닿지도 않고 뭐 연동 운동도 잘 안 되고 뭐 그런 건데, 마찬가지의 원인으로 SIBO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또는 일리오시칼 밸브를 건드리는 수술. 이 일리오시칼 밸브는 건드리면 그냥 장이 다 안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만 두 개만 더 기억합시다. gastric hypochlorhydria, 그러니까 위산이 적게 나온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PPI를 오래 쓰는 경우입니다. PPI를 오래 쓰는 게 위산이 적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SIBO 문제도 되고, 이제 위 내에, 위나 아니면 장 내에 균이 늘어나니까 아스피레이션이 됐을 때 뉴모니아가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 리스크랑도 관계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PPI 쓰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또 기타 아나토미컬 abnormalities, 그러니까 뭐 수술이 됐든 아니면 다른 이유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든 뭐 둘 중 상관없는데, 이제 뭐 수술적으로는 대표적으로 가스트렉토미를 이미 한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사실 요건 어때요? 크로닉 PPI 유수랑 마찬가지로 위산이 잘 안 나오니까 역시 이거 마찬가지의 원인으로 SIBO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이 증상이 어때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항상 조금 배가 아프든지 아니면은 배가 조금 불편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Abdominal pain and discomfort. 그리고 음식이 들어오면은 얘가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박테리아 때문에 이제 산소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현기성 발효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스가 많이 생겨가지고 bloating, 더부룩한 느낌 이런 게 들고요. flatulence, 방귀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발효 산물 때문에 osmotic diarrhea가 생겨요. watery diarrhea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사실 irritable bowel syndrome이랑 또 비슷하고 어찌 보면은 약간 IBD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IBS랑은 차이가 좀 어떠냐면요. IBS는 보통 배가 아프거나 해가지고 설사, 변비 이런 게 있다더라도 대변을 보고 나면은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IBS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증상의 완화나 아니면 악화가 배변 활동과 관계가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SIBO는 증상이 밥을 먹는 거나 아니면은 배변 활동과 상관없이 시시때때로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대변을 봐도 증상이 나아지질 않고 밥을 먹어도 아니면 밥을 안 먹어도 계속 배가 아파요. 이게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사람이 먹을 거를 요 균들이 다 먹어 치워버리니까 malabsorption, weight loss 이런 거 생길 수 있고 뭐 스테아트리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utritional deficiency, 특히 바이타민 B12 deficiency 때문에 macrocytic anemia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건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콜론에 이제 장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콜론에서 fermentation, gas production 이런 거를 해가지고 장을 어느 정도 좀 늘어나 있고 뭐 이제 방귀도 나오고 뭐 그런 건데 그 스몰 바울에도 이렇게 장기가 그 균들이 늘어나 있으면은 여기서도 fermentation, gas production 이런 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먹을 거를 얘네가 먹어 치워버리고 그다음에 가스가 많이 생겨가지고 속도 계속 불편하고 장이 늘어나 있으니까 아프고 불편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 번식하는 균들은 원래 장에 많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Streptococcus, Bacteroides, Escherichia, 그다음에 Lactobacillus 이런 것들. 네, 얘네 뭐 나쁜 애들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좋은 애들이라도 너무 많으면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컴플리케이션은 방금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바이타민 B12 deficiency인데요. 그 박테리아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그 폴레이트는 직접 지가 만들어서 써요. 그래서 뭐 이걸 이용한 게 그 TMP-SMX, 그 박트림의 원리가 그 폴레이트 합성을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바이타민 B12는 얘네가 직접 만들지 못하고 외부에서 끌어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과다하게 증식을 하면은 사람 몸에 들어와야 할 바이타민 B12를 얘네가 다 뺏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심하면 영양결핍이 전반적으로 다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바이타민 B12 deficiency가 특징적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진단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관적으로 박테리아가 늘어나 있는 거를 증명할 수 있으면 돼요. 제주널 아스피레이션을 한 다음에 배양을 해서 박테리아가 늘어난 거를 확인하면은 확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침투적인 검사하고 제주놈까지 접근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아주 비싼 검사입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carbohydrate breath test입니다. 글루코스나 락툴로스를 섭취한 다음에 하이드로젠이나 메테인 가스가 얼마나 빨리 생기는지를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다 이제 fermentation의 산물이죠. 근데 요거가 정상인에서도 어느 정도 fermentation이 일어나니까 아예 검출이 안 되는 건 아닌데 SIBO 환자는 이게 정상인보다 훨씬 빨리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저번 시간에 이거 말씀드렸었죠. Schilling test 이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코발라민, 바이타민 B12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가 박테리아가 다 써버리니까 우리 사람 몸에는 제대로 흡수가 안 되겠죠. 그런데 항생제를 주고 나면은 개선이 확 되는 게 SIBO의 특징입니다. 이외에 CBC에서는 매크로시틱 아니미아 나오고 그리고 블러드 케미스트리에서는 프로틴 알부민 감소가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사실 요 정도까지 되는 거는 아주 심각한 malabsorption에 의한 nutritional deficiency가 굉장히 심할 때나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꼭 이런 게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치료는 경구 항생제인 리팍시민이나 네오마이신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박테리아 버전을 좀 줄이고요. 그리고 anti-motility agent, 그러니까 위장 운동을 더 떨어뜨릴 수 있는 약제, 대표적으로 오피오이드라든지 아니면 안티콜리너직스 이런 약제는 최대한 피하고 그다음에 pro-motility agent, 그러니까 장 운동을 촉진할 수 있는 약제들, 메토클로프라마이드라든지
메트클로프라마이드죠. 메트클로프라마이드 아니면 모사프라이드 같은 것들을 처방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식사에서 지방의 비중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탄수화물 비중을 줄이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요 DDX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IBS랑 크로닉 팬크레아타이티스인데요. 그 IBS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그 크로닉 팬크레아타이티스는 비슷한 게 이제 스테아토리아나 아니면은 복통 설사하는 게 조금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크로닉 팬크레아타이티스는 스테아토리아가 굉장히 뚜렷하고 이제 주 메인 심텀이죠. SIBO에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요거는 그 통증이 에피가스트릭 페인이거든요. 위쪽에서 아프고, 그다음에 이제 밥을 먹고 나면은 통증, 포스트프란디얼 페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이제 소화액이 팬크레아스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통증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에 비해서 SIBO는 스테아토리아가 아주 막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고요. 통증은 로컬라이제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밥 먹거나 배변 이런 거랑은 별로 상관없다는 게 주요 구별점이 되겠습니다. 네, 히스토리를 잘 하시면은 그걸로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요거가 꼭 주요한 DDX냐면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문제 풀다가 넣어놓은 건데 저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구별했다. 이제 문제 풀다 비슷한 게 나오면은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아까 방금 SIBO는 국시에 좀 나오는 내용이고 다음에는 국시에 나오지 않는 것들을 다룰 텐데요. 이제 처음에 이 슬리악 디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슬리악 디지즈가 국시에 나온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옛날에는 단순 암기식으로 문제를 냈을 때는 나왔을 수도 있겠는데, 요즘처럼 뭐라고 해야 되지? 임상 추론형으로 문제를 낼 때는 이게 나온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원래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 병이라 가지고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은 요즘에 조금씩 옛날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IBD 같은 그런 자가 면역성 질환이 점점 늘어나 있고 약간 식단이 서구화되면서 그런 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미래에 뭔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이 셀리악 병이 USML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국시에는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근데 USML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렵게 나오는 질환이라서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뿐만 있고 정말 나는 다른 것들을 다 준비가 많이 돼가지고 요런 이제 가능성이 나온 것도 조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그냥 넘기셔도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이제 celiac disease, celiac sprew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셀리악병이라고 하죠. 이 병 이름은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요즘 이제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라고 해가지고 글루텐, 밀가루에 들어있는 단백질이죠. 그거를 막 죄악시하는, 막 이게 만병의 근원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그걸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되고 있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셀리악 프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를 굳이 하는 거는 사실 특별한 근거는 없어요. 희한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이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이나 유럽이면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셀리악 프로 굉장히 희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행을 할 정도로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닌데 그 댓글에 자기가 글루텐 포함된 음식 먹으면 복통이 심하다는 그런 것들이 잔뜩 달리는 거 보면은 저는 좀 약간 기분이 묘해요. 어쨌든 이 병은 글루텐에 대한 이제 글루텐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음식을 섭취하면 장에 염증이 생겨서 여기부터 중요해요. intestinal villi, 특히 듀오데눔의 뮤코설 아트로피가 생기는 병입니다. 유전적으로는 HLA, DQ2, DQ8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중요한 거는 요 다음인데 이게 일종의 자가 면역성 질환, 하이퍼센시티 이런 거랑 상관이 있는 질환인데요. 그게 다른 자가 면역성 질환과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세팅을 굉장히 잘 줘요. 특히 타입 1 DM 이걸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좀 안타깝죠? 셀리악병 걸린 것도 굉장히 힘든데 1형 당뇨까지.
이제 그 외에 오토이뮨 타이로이디티스랑도 관련이 있다 그러고요. 특히 다운 신드롬 걸린 환자들이 이걸 잘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듀오데눔은 우리 몸에서 영양소 흡수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셀리악병 걸리면 여러 영양결핍의 양상을 동시에 보이게 됩니다. 특히 지방의 소화와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변이, 냄새가 심하고 물에 둥둥 뜨면서 잘 씻기지 않는 스테아토리아가 되고요. 그리고 단백질 흡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체중 저하, 근육량 감소, 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래요. 당연히 몸무게도 잘 안 늘고 이제 그 키도 잘 안 크고 피하 지방도 모자라가지고 빼빼 마른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failure to thrive, 그러니까 잘 자라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이 질환은 이제 어릴 때 발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는 몸무게가 낮고 키가 작고 마른 편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설사도 물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증상은 복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통, 복부 팽만감, 복부 불편감, 이게 가장 중요하고 자주 언급되는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흡수장애가 있으니까 설사도 생기겠죠. 그리고 듀오데눔에서 흡수하는 다른 영양소들의 결핍을 보이는데요. 요거를 좀 기억해 둡시다. 듀오덤에서 주요 흡수하는 주 영양소 중에 제일 시험에 잘 언급되는 게 아연입니다. 그리고 칼슘. 둘 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흡수될 때 이가 양면 플러스 2 상태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영양소 결핍증보다도 특히 아연 디피션시 아네미아가 흔하고 잘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pallor, fatigue 이런 것들이 보이겠죠. 다른 영양소 결핍보다도 특히 IDA가 흔하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 칼슘 섭취 부족으로 뼈가 약해져서 본 페인이나 아니면은 본 프랙처, 오스티오포로시스, 오스티오말라시아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fat soluble 바이타민들이 흡수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바이타민 D 물론 부족해지고, 그리고 이제 바이타민 K가 부족해지니까 easy bruising, 바이타민 A가 부족하면은 hyperkeratosis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또 시험에 참 잘 나오는 게 이 dermatitis herpetiformis라는 소견인데요. 이게 USMLE에서는 이제 피부 소견을 주고 나서 이 병이 뭐랑 관련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는 게 정말 많이 나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그 피지컬 examination에서 그 피부 질환으로 뭐 피부 소견을 뭔가 주는 거는 정말 그 소견 중에서 아주 자주 나오기로는 손에 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셔야겠죠. 이 dermatitis herpetiformis라는 거는 말 그대로예요. 마치 헤르페스 같은 피부염 이런 뜻이죠. 그리고 헤르페스 같다는 말은 조그마한 수포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조그만하게 vesicular rash가 잔뜩 생기고 주변에 이렇게 뻘겋게 달아오르는 이런 피부 증상이 생기는데 위치를 좀 기억해 두십시다. 요게 그 입술 주변 이런 데 생기는 게 아니고 주로 엉덩이 위쪽 그리고 무릎, 팔꿈치 이런 데에 잘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 모양도 중요한데 사실 이거나 요거 보시면 어때요? 엄밀히 말해서 막 그렇게 수포 모양처럼 보이냐? 그거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치를 조금 기억해 두세요. 엉덩이 위쪽하고 등 이런 부분하고 팔꿈치, 무릎에 그 저기 뭐야 팔꿈치, 무릎 여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고 요 강의록에 이거 있나? 여기 안 넣어놨구나 여기는. 그 셀리악병의 임상 양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놨거든요. 근데 요 방금 말씀드린 것에서 조금의 확장이 있어요. 그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기반해가지고 이제 문제 풀면서 그거까지 같이 외워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요건 잘 나오는 것들 묶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얘 진단 어떻게 하냐면요. 기본적으로는 IgA, Anti-Tissue Transglutaminase, 그 다음에 IgA, Anti-Endometrial Antibodies,
요거 두 가지를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름이 중요한데 사실 IgA를 우리가 검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유독 IgA가 언급됐다. 그러면 뭔가 셀리악이랑 관련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사실 조금 유용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IgA니까 이게 점막에서 주로 반응을 해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친구들이죠. 근데 그 문제는 너무나 임상상이 셀리악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네거티브로 나오는 경우도 많대요. 왜? 셀리악 디지즈는 Selective IgA Deficiency랑 같이 있는 경우가 꽤 있대요. 그래서 IgA Deficiency가 원래 사실 또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셀리악 디지즈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셀리악 디지즈가 강하게 의심되는데 일단 IgA를 검사했더니 음성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셀리악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토탈 IgA를 봐서 IgA deficiency가 있는지를 보든지 아니면 IgG based serologic testing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원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anti-tissue transglutaminase, anti-endometrial antibodi를 보는 거는 맞아요. 근데 원래는 IgA를 봤던 거를 IgG를 본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IgA deficiency가 사실은 그 primary immunodeficiency 중에서 가장 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상하게 국시는 잘 안 나오지만 그래서 요 IgA deficiency랑 그리고 USML에서는 이렇게 특정 병끼리 연관이 있는 거 이런 문제를 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너무나 임상상이 셀리악 같은데 IgA가 네거티브로 나왔다? 셀리악 아니다. 이거 아닙니다. IgG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항체에 의해서 실제로 듀오데넘의 빌러스 아트로피가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모르폴로지컬 피처를 제대로 보이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스몰 바울 바이옵시를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 정상하고 비정상을 넣어놨는데 정상에는 스몰 바울에 이렇게 빌러스가 이렇게 쭉 자라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셀리악 디지즈 걸리면은 이렇게 삐쭉 나온 게 다 어디 가고 없고 그냥 뭔가 뭉툭해 보이는 이게 듀오데놈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구조가 많이 파괴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비해서 이쪽은 어때요? 조금 더 뭔가 셀들이 또 많고 이제 셀룰러리티가 높아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지 않으세요? 요 밑에 있는 구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조직학적으로 라미나 프로프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라미나 프로프리아에는 원래 그 면역세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훨씬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게 셀리악 디지스의 두 가지 특징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좀 나오는 게 이 디자일로스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디자일로스를 25g 섭취를 한 다음 5시간 동안 소변으로 얼마나 나왔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정상적으로는 4.5에서 7.5g 정도가 배설이 돼야 하는데요. 이거보다 적게 소변으로 나왔다면은 디자일로스의 흡수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디자일로스는 팬크레아스나 아니면 브러쉬 보더 엔자임의 소화가 전혀 필요 없어요. 순수하게 그냥 바로 프록시멀 바울에서 흡수되는지 그것만 보는 검사예요. 그래서 이게 양성이라면은 두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듀오데넘에서 흡수가 제대로 안 된다. 두 번째,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기 전에 없애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검사는 흡수 장애 질환의 양상을 보일 때 그게 스몰 바울의 흡수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생긴 문제인지 아니면은 엔자임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생긴 건지, 즉 크로닉 팬크레아타이티스 같은 거 아니면은 우리 몸에서 또 흡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디스탈 일리움인데 그 디스탈 일리움의 장애 예를 들어서 크론 디스라든지 그런 것과 그
듀오데놉의 흡수를 감별할 수 있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false positive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 이 SIBO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SIBO에서는 흡수가 미처 되기도 전에 박테리아들이 이 자일로즈를 지들이 막 집어먹고 발효시켜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니까 적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요 셀리악하고 SIBO하고 증상이 약간 비슷하게 겹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디자일로스 테스트가 양성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셀리악병, SIBO 둘 다 꼭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셀리악병 진단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치료는 굉장히 간단해요.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를 하면 됩니다. 원인에서 완전히 격리하는 게 최선이라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사실 이제 밀가루와 빵을 많이 먹는 나라들에서 이게 발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걸리면 참 힘들겠죠? 먹을 게 없어서.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좀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셀리악병의 특이적인 중상, 예를 들어서 뭐 dermatitis herpetiformis 이런 거를 딱 잘라주면은 이게 감별이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이 증상을 조금 애매하게 주면은 약간 DDX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 풀다가 헷갈렸던 것들의 주요 감별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크론하고도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둘 다 설사나 복통이 심하고 그리고 이제 weight loss, fatigue, failure to thrive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크론에서는요. 처음 진단됐을 때부터 malabsorption이라든지 malnutrition을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크론의 initial clinical manifestation은 만성 복통이고 만성 복통 또는 혈변 이런 게 나오고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굉장히 심하게 발병했을 때는 perianal fistula, abscess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크론이 이제 진행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장도 자꾸 잘라내게 되고, 그다음에 수술을 하다 보니까 수술적으로 뭐 협착 이런 것들을 좀 제거를 해주다 보면은 장이 짧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malabsorption malnutrition이 생기는 거지. 이게 처음부터 malabsorption malnutrition이 나오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celiac disease에서는 처음부터 iron deficiency anemia, 그다음에 vitamin deficiency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바이옵시 상에서 villus atrophy가 나타난다는 거죠. 반면 이제 크론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이구나. 다음 시간에 할 텐데 transmural inflammation, non-caseating granuloma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제 조직학적으로도 그렇게 구별되고 그리고 처음 initial clinical manifestation이 좀 다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irritable bowel syndrome, IBS죠. 역시 설사, 복통 이런 게 흔한데 IBS에서는 체중 감소 같은 알람 심톰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배 아픈 걸로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지만 살이 빠졌다든지 영양결핍이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small bowel intestinal overgrowth 역시 증상이 비슷해요. 설사, 체중 감소, malnutrition 그리고 디자일로스 테스트에서 양성 나오는 것까지도 비슷해요. 구별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리스크 팩터로 어느 정도 구별을 하는 게 최선이에요. SIBO의 리스크 팩터는 GI surgery, 그다음에 DM, scleroderma, opiate, PPI 이런 거 사용했을 경우고 또 한 가지 생각해 주고 있는 게 SIBO에서는 리팍시민이나 네오마이신으로 치료를 하면은 갑자기 증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야 되는데 실리악에서는 그런 효과 전혀 없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반대로 실리악의 특징들 아이언 디피션시 아니냐 오스티오포로시스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실리악 쪽으로 조금 더 보시는 게 맞겠고요. 또 감별에 유용한 검사가 carbohydrate breath test죠. SIBO에서는 이 carbohydrate를 일정 섭취하고 난 다음에 숨을 후 하고 뱉으면 하이드로젠 그리고 메테인 이런 것들이 earlier 픽을 보인다. 중요한 감별 포인트입니다. 그래도 이 다음에 배울
Whipple disease나 tropical sprue 이런 거랑도 임상상이 좀 비슷한데요. Whipple disease는 일단 발병이 조금 늦어요. 이 보통 40에서 60대 정도로 나이가 많은 남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요 증상이 hyperpigmentation, valvular involvement 이런 것들이 있어야 Whipple disease를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이거 안 주면은 Whipple disease를 의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tropical sprue, 열대성 스프루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배 아프고 살 빠지고 설사하고 이런 건 비슷하고요. 역시 이것도 박테리아가 원인인 질환이고 그래서 항생제에 반응을 합니다. 그게 차이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요거는 열대 지방에 최소 한 달 이상 오래 살았던 사람이고요. 뭐 1, 2주 정도 출장 갔다고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최소 한 달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한두 달 가지고도 잘 안 생기긴 합니다. 자, 그럼 실리아 스프루 이 정도로 마치고요. 나머지 두 개는 비교적 간단하니까 얼른 봅시다. 먼저 휘플병 볼게요. 그 휘플이란 단어는 다 들어보셨죠? 수술 이름 중에 굉장히 유명한 거 알고 있는데요. 글쎄 휘플이랑 이거랑 그 병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그 이제 수술 방법이랑 이 병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병은 장에 트로포파이어마 휘플레이라는 gram 양성 박테리아가 과다 증식하는 병입니다. 근데 요 증상은 SIBO랑 비슷해요. 소화흡수가 잘 안 되니까 살 빠지고 배 아프고 설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복부, 팽만감, 더부룩함, 그리고 잦은 방귀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방면도 나오면서 냄새도 많이 나고 변양도 많아지고요. 그런데요, 사실 이런 증상은 어때요? 지금까지 다룬 흡수장애 질환들에서 다 좀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증상들이죠. 사실 이거 증상만 가지고 걔네를 다 감별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 키포인트가 40에서 60대의 남성이 잘 걸린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SIBO나 실리악 같은 그런 흡수 장애의 증상들을 보이는데 나이가 좀 많아 보인다. 물론 SIBO 같은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실리악보다는 휘플 디지스로 출제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 병도 역시 extra intestinal manifestation이 많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다 외우기는 조금 어렵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 위에 세 가지입니다. 피부가 까맣게 변했다, hyperpigmentation. 그리고 8주 이상의 만성적인 기침. 그리고 myocardial 또는 valvular involvement 때문에 heart failure 또는 valvular regurgitation이 생긴다. 즉, 심장에서 murmur가 들리겠죠. 그래서 흡수장애처럼 보이는데 부가적인 파인딩으로 이런 뜬금없는 것들을 막 준다? 그때는 휘플병을 꼭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마이그레토리 폴리아트로패시 이제 팔다리가 여기저기 쑤신다 이러는데요. 요건 사실 이제 셀리악에서도 이제 비슷한 증상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chronological background로 구별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CNS involvement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dementia, ophthalmoplegia, myoclonus. 지적 능력이 감퇴가 되고 눈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막 획 돌아가거나 그럴 수 있고 myoclonus를 하면은 몸에 갑자기 움찔하면서 힘이 확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감염성 질환이면서 전신에 침투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열나면서 림파드노패스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엄청 많죠? 그래서 이거 한 번에 다 외우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요거 3개 정도 가지고 임프레션을 딱 잡을 수 있으면 좋고요. 나머지 요것들을 부가적인 파인딩으로 문제를 풀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스몰 바울 바이옵시로 하고요. 검체를 얻어서 파스, periodic acid ship 염색을 하면은 이제 파스 양성인 foamy macrophage가 보인다고 해요. 사진을 갖다 놨는데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그냥 여기 그 foamy macrophage가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건데 사실 이게 그 사진이 확대가 안 돼가지고 macrophage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이제 파스라는 것으로 염색을 했는데 그 아까 나왔던 그 매크로파지
안쪽에 그 파스 양성인 머티리얼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사실 이렇게 봐가지고 모르죠. 이게 배율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건데 그 크게 봐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디스크립션을 줘요. 이 병리 사진까지 보고 알아보시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디스크립션을 그렇게 준다. 파지티브한 머티리얼들이 네크로파지 안에 들어있다더라. 그런 식으로 주니까 그 얘기를 보고 알아들을 수 있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 그렇게 진단을 확진을 할 수가 있고요. 치료는 2주간 IV 셉트리악손으로 강한 항생제 치료를 하고요. 그 이후에도 1년간 그 경구 박주림으로 유지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피부가 갑자기 까매졌다. 우리 갑자기 피부 까매지는 병 아는 거 뭐 있어요? 전 이런 게 생각나네요. 그 Addison disease. 그러니까 primary adrenal insufficiency. 그때 어때요? 피부 까매지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그 아칸토시스 니그리칸스라고 해가지고 목 주변에 까매지는 거. 당뇨 있거나 아니면 인슐린, 그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인슐린 레지스턴스랑 관련 있는 거죠. 당뇨에서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사실은 쿠싱 이런 데서도 까맣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기억합시다. 요 휘플 디시스도 피부가 갑자기 이렇게 까매지는 걸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은 DDX는 역시 다른 흡수장애 질환들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웨약 디시스는 냄새나는 설사 나오고 살 빠지고 영양결핍 보이고 팔다리 쑤시고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해요. 그렇지만 스웨약 디시스는 대체로 발병하는 나이가 어려요. 그리고 바이옵시 하면은 필러스 아트로피가 나오지 파스 양성인 매크로파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휘플은 하이퍼피그멘테이션, 만성 기침, 밸리어 인볼먼트 이게 특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트로피컬 스프루랑도 비슷한데 역시 감염성 질환이라는 게 좀 비슷하고 그리고 만성 설사와 흡수 장애 질환이라는 게 좀 비슷하죠. 근데 트로피컬 스프루는 보통 열대 지방에 상당히 오랫동안 체류한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한 달은 머물러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미만으로 머물렀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트로피컬 스프루가 걸렸다는 케이스는 굉장히 레어하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한두 달 가지고도 잘 안 걸리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게 트로피컬 스프루 문제를 주려면은 그 열대 지방에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이민자라든지 그런 세팅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로 감별을 조금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로 트로피컬 스프루는 extraintestinal manifestation,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hyperpigmentation이라든지 chronic cough, myocardial or valvular involvement, lymphadenopathy, fever, polyarthropathy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가적인 파인딩으로 구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tropical sprue, 우리말로는 열대성 스프루, 열대성 만성 흡수 불량증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감염 질환은 맞아요. 열대 지방에 머무르면은 거기 있는 뭔가의 균 때문에 요게 생기는 거는 맞거든요. 왜냐하면 항생제를 반응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정확히 그래서 원인균이 뭐냐? 그건 잘 모른다 그러네요. 어쨌든 열대 또는 아열대 지방에 오랫동안 머물렀을 때 만성 설사와 함께 흡수 장애 양상을 보이는 그런 게 특징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증상은 다른 흡수 장애 질환들, 특히 SIBO랑 비슷합니다. 지방변, 복통, 그다음에 더부룩함, 그리고 이제 피로감과 살빠짐, 영양결핍 이런 소견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혈액 검사상에서는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SIBO랑은 다르게 이때는 바이타민 B12뿐만 아니라 폴레이트도 결핍이 생긴다 그래요. 그리고 영양결핍이 있으니까 하이포아부비네미아도 보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방 흡수가 잘 안 되니까 바이타민 D 디피션시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하이포칼세미아로 연결될 수도 있겠고요. 지방변을 호소하니까 스툴 팻 어널리시스 해보면 지방이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EGD로 스몰 바울 보고 바이옵시를 해보면은 빌러스 아트로피, elongated crypts, 그다음에 presence of inflammatory cell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거 어때요? 이게 그 셀리악 디지즈랑도 좀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셀리악 디지즈랑도 감별을 꼭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anti-tissue transglutaminase antibody, 그다음에 endometrial antibody 이런 것들이 있나? 아니면 이제 셀리악 특유의 extraintestinal manifestation을 보이지는 않나?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치료는 테트라사이클린과 폴레이트입니다. 둘 다 6개월 정도 충분히 오랫동안 줘야 된다고 하네요. 주요 DDX는 SIB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 아프고 체중 저하,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영양소 결핍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증상만 가지고는 구별하기가 딱 잘라가지고는 어렵고요. 리스펙터로 감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열대 지방에 장기적으로 체류한 적이 있다면은 트로피컬 스프로. 그다음에 DM, 오피에이트 유즈, 스크레로더마, GI surgery, achlorohydria 이런 것들이 있다면 SIBO다. 이렇게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로 구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굉장히 어려웠죠. 국시랑은 다르게 흡수장애 단원이 USMLE에서는 상당히 하이 일드고요. 특히 셀리악 스프로는 super high yield subject입니다. 그리고 여기 애들은 참 임상 양상들이 비슷한데 미묘한 차이들 때문에 감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각 질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암기를 하시는 게 유용할 겁니다. 그럼 복습 꼭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IBD로 찾아뵙겠습니다.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